70이 넘은 어느 부모가 있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논밭을 팔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모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이 꽂혔다.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그런 부모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고 먹을 것 하나 덜 먹고 입을 것 하나 덜 입으면서 자녀를 키웠다. 아플 때도 자녀 걱정부터 했고 자녀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다. 자녀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라고 한다. 도와주려고 하면 간섭이라고 한다. 걱정해서 물어보면 귀찮아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바로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다. 혹시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는가? 정말 자녀가 변해서일까? 정말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더 아픈 진실이 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부모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경받는 부모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있을 뿐이다. 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더 강하게 붙잡는 부모가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부모다.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멀어지는 부모가 있는가?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자녀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오고 중요한 일을 부모와 의논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그 차이는 다름 아닌 말과 행동의 습관 하나였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차이에 관한 이야기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깊이 바라본 사람이었다. 그는 가족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관계의 힘이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관계의 힘이다. 오늘 끝까지 들으면 나이 들어 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당장 바꿀 수 있는 말 3가지와 행동 5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멀어지는 걸까?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쏟아부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서운함을 느낀다. 문제는 이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걸 자식이 알아줘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알아서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 내가 부모니까 자식은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 착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부모 스스로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는 위치에 있다고 저절로 존경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다. 내가 자식을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다시 힘을 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가장 서운해지는 순간이 있다. 60대가 지나면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진다. 젊을 때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길 바랐고, 좋은 직장을 얻길 바랐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모의 마음에는 이상한 빈자리가 남는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녀를 챙겼다.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회사 일은 힘들지 않은지, 아이들은 잘 크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어볼 일이 줄어든다. 전화도 자녀가 바쁠까봐 망설이게 된다. 전화할까?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다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반갑다. 하지만 통화가 짧다. 전화를 끊고 나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내가 너무 늙었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시작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진다. 그래서 더 많이 묻는다. 요즘 회사는 어떠니? 돈은 잘 모으고 있니? 애들 학원은 제대로 보내니? 그 사람하고는 잘 지내니? 집은 좀 정리하고 사니? 부모는 사랑으로 묻는다. 하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듣는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긴다. 부모가 사랑을 많이 줄수록 자녀가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랑은 양보다 방식이 중요하다. 이것을 모르면 부모는 더 많이 사랑하면서 더 멀어질 수 있다. 대부분 부모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자녀를 많이 챙겨줘야 자녀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면 바로 해준다. 자녀가 부탁하기 전에 돈을 보내준다. 손주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사준다. 자녀 집에 가면 청소부터 한다.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해결책부터 말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운해진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니?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함정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 반대로 누군가가 계속 대신해주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처음에는 자녀가 말한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말이 달라진다. 엄마가 해주기로 했잖아. 이 차이가 무섭다.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삶까지 대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길을 밝혀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은 더 중요해진다. 진짜 문제는 자녀가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녀부터 탓하기 쉽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자기만 아는 세상이야. 부모, 은혜를 몰라. 물론 실제로 자녀의 태도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자녀 탓으로 돌리면 부모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자.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정말 자녀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자주 말해서 내 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닐까? 말은 많이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순간에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이 오래 남는다. 매일 10번 잔소리하는 부모의 말은 어느 순간 배경음처럼 들린다. 하지만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 하는 부모의 말은 다르다. 자녀는 그 말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어머니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한마디를 해주셨지.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말은 일방적인 훈계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이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강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말이 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에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침해라고 부른다. 사람은 누구나 설령 그것이 부모의 조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권이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된다. 그것이 자식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다.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구나. 부모는 살아온 시간이 길다. 그래서 세상을 더 많이 경험했다. 실패도 해봤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봤고, 돈 때문에 고생도 해봤다. 그러니 자녀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자녀가 실패할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가 모든 실패를 막아주면 자녀는 실패를 피하는 법만 배울 뿐, 실패한 뒤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경우도 있더라. 참고만 해라. 이 말은 명령이 아니다. 선택권을 자녀에게 돌려준다. 결정은 내가 해라. 대신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너의 판단에 맡긴다는 여지를 항상 남겨둔다.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화법이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다시 찾게 만드는 힘이자 부모의 품격을 만든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말은 감정의 무게를 자식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은 순간의 서운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만,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마치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죄책감을 이용한 통제라고 부른다. 단기적으로는 자식이 미안해하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관계 자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사람은 죄책감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상대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기 때문이다. 68세 이 씨의 이야기다. 이 씨는 평생 3남매를 홀로 키웠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 이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식들 뿐이었다. 그래서 이 씨는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늦게 다니지 말고. 처음에는 자식들도 살갑게 받아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점점 짧아졌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이 씨는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서운했다. 급기야 어느 날 참았던 서운함이 터졌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받아? 그 말을 들은 큰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후로 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이 씨는 며칠을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저 걱정돼서 그런 건데. 많은 시청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느낄 것이다. 맞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어. 내 걱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자식은 부담스러워할까? 바로 이것이 사랑과 부담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왜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면 곧바로 그것을 말로 쏟아내고 싶어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과부하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그 감정을 다스릴 새도 없이 그대로 밖으로 터뜨리게 된다. 문제는 그 순간 튀어나오는 말이 평소 하고 싶었던 진심이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말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듣는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원망만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을 그 말의 진심이 아니라 말의 온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딸을 원망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가장 날카로운 말로 터져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이모 씨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다만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세 번째 바꿔야 할 말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새로운 육아 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가치관을 접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의 새로운 방식을 보면 그건 아니지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부감의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틀렸다는 확신이 아니라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부른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익숙한 패턴을 선호하게 되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자식에 대한 비난으로 표출되고 만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식의 짐으로 넘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존경받는 부모의 태도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까?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짧고 편안한 말이 좋다. 첫 번째, 내가 결정해라. 두 번째,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세 번째, 나는 내 편이다. 이 세 문장은 자녀에게 아주 큰 안정감을 준다.
특히 나는 내 편이다라는 말은 중요하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편이라는 것은 자녀가 무엇을 하든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 선택을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부모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부모의 첫 번째 행동. 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인생에서 조금 내려와야 한다. 이 말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자녀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하라는 뜻이다. 자녀가 40대든 50대든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녀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다. 자기 책임이 있다. 자기 판단이 있다.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자녀는 부모를 다시 어른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반대로 부모가 계속 자녀의 선택을 대신하면 자녀는 부모를 조언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느끼게 된다. 부모가 관리자처럼 느껴지는 순간 대화는 줄어든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있다. 사람은 통제받는다고 느끼면 자유를 되찾으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그래서 부모가 강하게 말할수록 자녀는 더 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자녀는 더 하고 싶어진다.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지키고 싶어진다.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돈 쓰는 일을 숨기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다. 자기 선택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래서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지마 보다. 네 생각은 어떠니? 그게 잘못이야 보다.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 내 말을 들어보다. 필요하면 내 경험도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바꾸면 부모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높아진다. 강요하지 않아도 들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행동. 두 번째는 자녀에게 섭섭함을 빛처럼 쌓아두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이 말은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희생을 현재의 통제권으로 바꾸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정말 많이 희생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평생 그 희생의 값을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녀에게 감사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감사받기 위해 희생하면 어느 순간 희생이 거래가 된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 한다. 그때부터 사랑은 무거워진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자녀에게 남기는 대신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갖도록 가르치려 했던 태도를 볼 수 있다.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돈만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다. 절제하는 습관이다. 사람을 보는 눈이다. 그리고 부모가 늙어서도 자기 삶을 지키는 모습이다. 72세 김모 씨는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고 있었다. 딸은 처음에는 고마워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김 씨는 그 말이 좋았다. 그래서 더 해줬다. 손주 학원비도 가끔 내주고 명절이면 용돈도 넉넉히 챙겨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태도가 달라졌다. 어느 날 김 씨가 딸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이번 주말에 병원 갔다가 집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딸은 말했다. 엄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김 씨는 서운했다. 그리고
참았던 말을 꺼냈다. 내가 너희한테 돈도 보태주고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해주는데 이것 하나 못 해주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어색해졌다. 김 씨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상대가 그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다. 김 씨는 나중에 도움의 방식을 바꾸었다. 필요한 경우에만 먼저 묻고 자녀가 괜찮다고 하면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돈도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웠다. 처음에는 딸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김 씨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더라. 그 말에 딸도 웃었다. 관계가 다시 편해졌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행동은 내 삶을 스스로 채우는 것이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의 중심이 자식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더 그렇다. 직장도 없다. 매일 만나던 사람도 줄어든다. 할 일이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손주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가 길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동에 종속된다. 자녀가 전화하면 행복하다. 전화가 없으면 우울하다. 자녀가 찾아오면 기쁘다. 오지 않으면 서운하다. 이렇게 되면 자녀도 부담을 느낀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텐데 그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연락을 피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자녀에게서 행복을 찾는 습관부터 줄여야 한다. 내 하루를 내가 채워야 한다. 아침 산책도 좋다. 친구와 차 한 잔도 좋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도 좋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다.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없는 시간에도 내 하루가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찾아왔을 때도 다르다. 왜 이제 왔니가 아니라 왔구나. 밥은 먹었니?가 된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다. 첫 번째는 원망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다. 네 번째 행동은 돈 문제에서 선을 긋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돈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생활비를 보태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돈주에게 계속 돈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부담을 느낀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한다.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주는 줄 아니? 이렇게 되면 자녀도 당황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 노후 생활비를 해치면서까지 도와주지는 않겠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을 오래 지키기 위한 말이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면서 자녀를 돕는 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가족 전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움에는 한도가 있어야 한다. 돈을 줄 때는 미리 정한다. 얼마까지인지, 몇 번인지,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지, 그냥 주는 돈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두면
훗날 서운함이 줄어든다. 다섯 번째 행동은 자녀 앞에서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내 형은 안 그런데 내 동생은 잘하더라. 누구네 아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 말은 부모에게는 가벼운 비교일 수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상처가 된다. 비교를 당한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가 된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부모의 평가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도 조심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같은 기준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사는 형편이 다르다. 성격도 다르다. 경제력도 다르다. 가까이 사는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올 수도 있다. 멀리 사는 자녀는 자주 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랑의 크기가 다른 것은 아니다. 부모가 비교를 줄이면 자녀끼리도 부모를 둘러싼 경쟁이 줄어든다. 그리고 가족의 분위기가 편안해진다. 정약용은 평생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 정치적 어려움과 유배 생활을 겪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도 경험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공부와 생활,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모든 행동을 대신 결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녀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전하려 했다. 이것이 지금의 부모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준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기준이다. 사람을 볼 때 돈만 보지 마라. 힘들다고 아무 일이나 선택하지 마라.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자신을 잃지 마라. 작은 일도 꾸준히 해라. 이런 기준은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때 힘이 된다. 부모가 옆에 없을 때도 작동한다. 이것이 진짜 교육이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런 기준이다.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자기 삶이 있다. 자녀가 없을 때도 하루가 의미 있다. 둘째, 돈 문제에서 분명하다.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는다. 셋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넷째, 말을 아낀다.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기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본다. 자녀에게 돌봄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여섯째, 자녀에게 미안함을 심어주지 않는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줄인다. 일곱째, 감사할 줄 안다. 자녀가 작은 것 하나 해주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맙다. 이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부모에게 자녀는 부담보다 존중을 느끼기 쉽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무시하는 자녀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부모가 자신의 행동만 바꾸면 모든 자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반복적으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폭언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모의 경계를 함부로 넘는다면 부모도 선을 그어야 한다. 사랑과 참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부모라고 모든 것을 참을 의무는 없다. 나는 내 엄마니까 괜찮아. 나는 내 아버지니까 참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상처를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 그런 방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이것은 자녀를 버리는 말이 아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경계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생활의 절도와 자기 수양을 오늘날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지나친 의존도, 지나친 희생도 피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 75세 박모 씨는 평생 자녀에게 헌신한 사람이었다. 아들이 전화하면 언제든 달려갔다.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갔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줬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박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몸이 힘들 때는 못 도와줄 수도 있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랐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박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도 내 몸을 돌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박 씨는 조금씩 자신의 생활을 회복했다. 아침에 산책을 했다.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었다. 오래 미뤘던 취미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섭섭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오히려 엄마에게 더 자주 전화했다. 엄마, 오늘 뭐 해? 주말에 같이 점심 먹을래? 박 씨는 깨달았다. 내가 모든 것을 해줘야만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자 자녀도 나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가장 서운한 부모가 빠지는 함정. 자녀가 찾아오지 않을 때 부모는 자꾸 이유를 찾는다. 나를 싫어하나? 며느리가 못 오게 하나? 딸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녀가 바빠서일 수도 있다. 중년의 자녀에게는 부모가 모르는 문제가 많다. 회사에서의 압박, 아이들 문제, 부부 사이의 갈등, 대출과 생활비, 자기 건강에 대한 걱정. 그런데 부모는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것을 곧바로 사랑의 부족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계속 상한다. 이럴 때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연락 횟수가 사랑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바쁠 수 있다. 부모를 생각하면서도 전화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 연락이 뜸하다고 바로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말 서운하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요즘 내 목소리를 가끔 듣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왜 전화 한 번도 안 하니? 보다 훨씬 따뜻하다.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첫 번째는 자녀의 배우자를 험담하는 것이다. 자녀가 아무리 배우자와 갈등이 있어도 부모가 직접 공격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손주를 이용해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다. 손주 보고 싶으니 당장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은 아이를 사랑의 도구로 만든다. 세 번째는 아프다는 사실을 자녀를 붙잡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픈 것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작은 불편까지 과장해서 자녀의 죄책감을 자극하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요청한다. 병원에 갈 때 혼자 가기 어렵다. 이번에는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이 말은 건강하다. 반대로 너희는 부모가 아파도 관심이 없구나. 이 말은 관계를 닫는다. 요청은 구체적으로, 감정은 솔직하게, 비난은 줄이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해도 관계가 달라진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말습관. 오늘부터 일주일만 다음 3가지를 실천해보자. 첫째, 조언하기 전에 질문한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이 한마디만으로도 자녀는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 수 있다. 둘째,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지 않는다. 한 번 말했으면 기다린다.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같은 말을 계속하면 조언은 잔소리가 된다. 셋째, 자녀가 도움을 주었을 때 반드시 고맙다고 말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지. 이 생각을 내려놓는다. 자녀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다. 그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부모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 와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오늘 같이 있어줘서 좋았다. 이런 말을 자주 해보자. 감사는 관계를 가볍게 만든다. 많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 권위가 사라진다고 걱정한다. 예전에는 자녀가 내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듣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한다. 그런데 권위는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돈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자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진짜 권위는 자기 삶을 책임지는 모습에서 나온다. 부모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한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한다. 이런 부모를 자녀는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부모의 삶을 다시 평가하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런 존중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혹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자녀와 관계가 나빠졌는데 지금 바꾼다고 되겠나? 그렇지 않다. 관계는 한 번의 말로 좋아지지 않지만 한 번의 태도 변화로 방향은 바뀔 수 있다. 오늘 당장 자녀에게 긴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다. 그동안의 서운함을 모두 털어놓을 필요도 없다. 그냥 다음에 전화했을 때 한 가지만 바꿔보자. 요즘 왜 연락이 없니? 대신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물어본다. 그리고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그래. 내 일 먼저 봐. 시간 될 때 연락해. 하고 끝낸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자녀도 느낀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 달라졌네.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마지막 유산. 부모가 나이가 들면 결국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집일 수도 있다. 돈일 수도 있다. 물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가는 유산이 있다.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이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늙어갔는지는 기억한다. 늘 불평하며 늙었는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늙었는지, 아니면 자기 삶을 지키면서 품위 있게 늙었는지, 그 모습이 자녀의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게 늙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자녀에게도 하나의 교육이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유산이다.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매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태도다. 가족을 사랑하되 가족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 자녀를 걱정하되 자녀의 선택까지 빼앗지 않는 것. 도움을 주되 도움을 비처럼 계산하지 않는 것. 말을 하되 말의 무게를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자녀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자녀가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자녀의 형편을 배려하고 있는가? 자녀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가슴에 담아도 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5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네가 결정해라. 둘째,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셋째, 나는 내 편이다. 넷째, 와줘서 고맙다. 다섯째, 나도 내 삶을 잘 살아볼게. 이 5 문장은 부모를 약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를 단단하게 만든다.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간섭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명절마다 찾아오는 것, 가끔 전화하는 것,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아플 때 한 번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 잘 지내? 그 한마디일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관심을 받기 위해 부모가 평생 자녀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에게 돌려주고 내 인생은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자녀가 나를 무시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에게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되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내 마음과 다르게 살아도 그것도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날 자녀가 문득 부모를 바라보게 된다. 예전에는 나를 챙기느라 정신없던 부모가 이제는 자기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다. 친구도 만나고 걷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 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생긴다. 미안함이 아니라 존경이다.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이다. 그리고 그때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올 가능성이 커진다. 엄마, 뭐해?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그 순간 부모는 알게 된다. 자녀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는 자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인생의 지혜를 오늘의 말로 바꾸면 어쩌면 이 한 문장일 것이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라.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잊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녀의 삶을 걱정하는 시간만큼 내 삶도 돌보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함부로 희생하지 말자. 나이가 든다는 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남의 기대보다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한 가지 말만 바꿔보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대신 이제는 너도 내 삶을 살고 나도 내 삶을 잘 살아보자.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자. 그 말에는 서운함도 있지만 자유가 있다. 희생도 있지만 사랑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정약용의 인생조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자.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보다 자녀가 존중할 수 있는 부모로 늙어가는 것이 더 오래가는 행복이다.